오늘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시리고도 강인했던 한 여인의 생애이옵니다. 때는 단종 2년, 15 꽃다운 나이에 세자빈을 거쳐 국무의 자리에 올랐던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지요. 열양부 원군 송현수의 따님으로 태어나 구중궁궐의 주인이 되었을 때만 해도 그녀의 앞날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막 부부의 정을 쌓아가던 어린 왕과 왕비에게 수양대군의 칼날은 너무도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계유정난의 피비린내가 궁궐 담장을 넘어오던 그날, 정순왕후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소매를 부여잡으며 차마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기도했겠지요. 그 짧았던 봄날의 기억이 그녀의 82년 생애 중 유일하게 따스했던 시간이었음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 한구석이 이어 터지는 듯합니다. 사료인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단종이 상왕으로 물러나고 끝내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유배를 떠나던 날의 기록이 생생히 전해집니다. 17의 어린 왕과 18의 어린 왕비가 마지막으로 마주 선 곳은 도성 밖 영도교라는 달이었지요. 이름부터가 영영 이별한다는 뜻을 품게 된 그 다리 위에서 송씨는 남편의 초췌한 얼굴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군사들의 거친 말발굽 소리와 무거운 갑옷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릴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천갈래 만갈래 찢겨나가는 통증을 느꼈을 것이옵니다. 저 다리를 건너면 다시는 만질 수 없는 사람, 다시는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이 저기 서 있는데 발걸음은 어찌 그리 무겁고 공포스러운지 그 막막함을 여러분은 짐작하시겠습니까? 송씨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울음조차 반역의 징조로 몰릴 수 있는 것을 퍼런 치세였으니까요. 그녀는 다만 입술을 피가 나도록 지식이며 지아비의 눈동자를 가슴 깊은 곳에 대못질하듯 박아 넣었습니다. 나리, 부디 생존하소서. 죽지 말고 살아서 이 모진 세월을 끝내 버텨내소서. 마음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뇌는 그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뜨거운 피 냄새를 풍깁니다. 단종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언가 말을 전하려 했으나 몰인정한 군사들이 말 곧비를 낚아채며 이별을 재촉합니다. 부디 평안하라. 바람결에 실려온 그 한마디가 송씨의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녀의 푸르던 청춘도 그 다리 위에서 영원히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멀어지는 흙먼지 너머로 남편의 뒷모습이 한 점 불꽃처럼 작아지다 사라질 때까지 송씨는 다리 위에 굳어버린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지아비의 등 뒤로 시커먼 어둠이 아리를 틀고 앉아 그녀의 앞날을 가로막습니다. 그녀는 이제 왕비가 아니옵니다. 지아비를 빼앗긴 가련한 여인이며 역적으로 몰린 가문의 딸이고 죽음보다 더 가혹한 고독을 하루하루 견뎌내야 하는 산송장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영도교 아래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거대한 통곡 소리처럼 들려와 그녀의 귀를 때리는데 송씨는 드제야 다리가 풀려 차가운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 궁궐로 돌아갈 곳도 몸을 의탁할 층가도 모두 풍비박산이 난 상태에서 송씨가 향한 곳은 동대문 밖 숭인동의 가파른 언덕길이었습니다. 발밑에 돌멩이들이 구르며 내는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찢는 그곳에 정업원이라는 낡은 암자가 있었지요. 한때 구중궁궐의 주인으로 만백성의 어머니라 추앙받던 여인이 이제는 비바람조차 가리기 힘든 작은 방 한 칸으로 숨어듭니다. 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찌든 먼지 냄새와 뼈를 깎는 한기가 그녀를 반깁니다. 온기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방바닥이 살갗을 파고들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와 그리움이라는 불덩이 때문에 오히려 그 냉기가 반갑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사료에 의하면 정순왕후는 이곳 정업원에서 평생을 보냈다고 전해지는데 정업원 뒤편에는 가파른 바위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그곳을 동쪽을 바라보며
망배를 올렸다는 의미에서 동망봉이라 불렀지요. 송 씨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그 험한 언덕에 올랐습니다. 집신 바닥이 다 해져 발가락에 피가 맺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아비가 계신 영월 땅을 향해 몸을 굽히며 소리 없는 통곡을 기도로 올리는 것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안개 속에 비치는 환영이 남편의 얼굴인지 아니면 자신의 짓물러진 눈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이제는 구별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긴 일을 이어갈 길이 막막해진 날들이 이어지자 세조는 죄책감 때문인지 정순왕후의 비참한 생활을 전해 듣고 식량과 옷감을 보냈습니다. 정업원 문 밖에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그 시혜의 흔적들을 그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내 지아비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자의 가증스러운 밥을 먹느니 차라리 산의 흙을 씹어 먹겠다. 여 문걸쇠를 더욱 굳게 걸어 잠봤지요. 세조가 보낸 쌀은 괴짝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고 비단은 쥐가 갉아먹어 가루가 되었으나 송 씨의 고결한 기계만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서슬퍼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칡뿌리를 캐고 나무를 뜯으며 연명하던 송 씨를 도운 것은 대궐의 높은 분들이 아니라 마을의 가난한 안악들이었습니다. 정업원 근처 계곡물에 천을 담그고 염색을 하며 살아가던 여인들은 송 씨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자신들의 일거리를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송 씨는 그들과 섞여 차가운 물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하얀 무명천을 보랏빛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계곡물에 손을 담그면 뼛속까지 시린 감각이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헹궈주었겠지요. 보라색 물감이 손에 시커멓게 물들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색깔은 고귀한 왕실의 빛깔이 아니라 상처 입은 내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멍 자국이라고 말입니다. 아낙네들이 몰래 옷소매에 넣어주는 주먹밥 하나를 눈물로 삼키며 송 씨는 뒤로소 민초들의 처절한 삶 속으로 깊숙이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정업원의 낡은 담장을 넘어옵니다. 영월 땅에서 단종이 끝내 숨을 거두었다는 전갈이었지요. 사료는 자결 혹은 사약으로 그 죽음을 기록하고 있으나 송 씨에게 그것은 세상의 멸망이자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실성한 듯 웃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정업원 앞마당에 핀 이름 모를 자프를 멍하니 바라보며 가슴속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동망봉에 올라 밤이 맞도록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10. 남편의 부고 소식을 들은 직후 송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죽음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녀의 목숨줄은 질겼습니다. 동대문 밖 자주골 계곡은 그녀의 눈물로 마를 날이 없었고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염색물에 절어 거무죽죽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으면 저 차가운 땅에 홀로 계신 남편을 누가 기억해 줄 것인가? 내가 살아서 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한다. 송 씨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왕비의 위엄은 벗어던졌으나 한 남자의 아내이자 역사의 목격자로서의 삶이 새로 시작된 것이지요. 숭인동 언덕길에 밤이 찾아오면 송 씨는 작은 기름 등잔 아래서 남편이 평소 즐겨 읽던 구절들을 필사했습니다. 종이가 없어 안악들이 준 자투리 천 위에 글을 쓰기도 했지요.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마다 남편의 앳된 미소가 떠올라 붓을 멈추기 일쑤였습니다. 날이 제가 살아있는 것이 죄이옵니까? 아니면 기억하는 것이 도리이옵니까? 그녀의 나지막한 중얼거림은 정업원의 낮은 천장을 맴돌다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어느덧 딱딱한 옹이가 박혔고 그 옹이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져 그 어떤 시련에도 부러지지 않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동망봉에 섭니다. 이제는 울음조차 사치라
여겨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대신 동쪽 하늘을 향해 아주 길고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지아비가 떠난 지 어느덧 수년.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벌써 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영도교에서 이별하던 그날보다 더욱 서슬퍼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64년이라는 기나긴 인고의 세월. 그 첫 번째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자존을 지키려는 한 여인의 처절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동대문 밖 자주골의 아침은 여느 곳보다 일찍 찾아오지만 그 빛은 결코 따스하지 않습니다.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안개는 습한 기운을 머금고 송 씨의 해진 저고리 깃 사이를 칼날처럼 파고들지요. 송 씨는 이제 굳은 살이 박여 감각조차 무뎌진 손으로 툇마루를 짚고 일어섭니다. 무릎 관절이 어긋나는 소리가 적막한 정업원의 공기를 가르는데 어제 캐온 칡뿌리의 흙이 아직 손톱 밑에 검게 눌러붙어 있군요. 그녀는 세숫대야에 담긴 얼음 섞인 물에 얼굴을 묻으며 살갗을 찢는 듯한 냉기를 전신으로 받아냅니다. 이 고통만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시연이 지아비를 향한 절개임을 확인시켜 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정업원 뒤편, 거친 바위들이 나를 세우고 서 있는 동망봉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송 씨의 발걸음을 기억하는 듯합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하나, 제멋대로 뻗어나온 칡덩굴 하나하나가 그녀의 고독한 산책에 동행하고 있지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폐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질 때쯤 그녀는 비로소 봉우리에 서서 동쪽을 바라봅니다. 영월. 그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 속에서는 시빨간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달싹이며 남편의 호를 부르는데 바람이 그녀의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며 지나갈 때마다 그 바람이 혹여 영월에서 불어온 지아비의 숨결일까 싶어 깊게 들이마시곤 합니다. 사료인 연료실 기술에 따르면 세조는 정순왕후의 비참한 생활을 전해 듣고 가엾게 여겨 식량과 옷감을 수시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업원 앞마당에는 그 시해의 흔적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조가 보낸 괴짝들은 비바람에 문드러지고 그 안에 기름진 쌀은 벌레가 먹어 가루가 되어 날리는데도 송 씨는 단 한 번의 시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쌀은 지아비의 피로 씻은 저주받은 곡식이며 그 비단은 남편의 목을 조른 밧줄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조의 신하들이 궁궐의 명이라며 문을 두드릴 때마다 송 씨는 내 지아비를 죽인 자의 밥을 먹느니 흙을 씻겠다며 그들을 꾸짖어 돌려보냈습니다. 4. 정업원 앞마당에는 커다란 무쇠솥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송 씨는 아침 일찍 산에서 채취해온 괴화와 보라색 꽃들을 솥에 넣고 삶기 시작합니다. 매캐한 연기가 그녀의 눈을 찌르지만 부채질을 멈추지 않는군요. 솥 안에서는 진한 보랏빛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연료실 기술은 그녀가 자주골에서 염색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전합니다. 끓는 물의 열기가 얼굴을 달구고 땀방울이 턱 끝으로 뚝뚝 떨어지는 그 고단한 노동 속에서 송 씨는 하얀 무명천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자신의 운명 또한 이처럼 타에 의해 진하게 멍들어 버렸음을 반추하곤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정업원 근처 계곡으로 모여들어 송 씨와 섞여 앉습니다. 그녀들은 송 씨를 노산군 부인이라 부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자신들이 가져온 주먹밥을 바위 위에 올려두곤 했지요. 송 씨는 그들의 무언의 배려를 느끼며 차가운 계곡물에 손을 담그고 천을 헹굽니다. 물결에 씻겨 내려가는 보랏빛 물감이 줄기를 이뤄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보며 송 씨는 자신의 슬픔도 저 물줄기처럼 흘러가길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슴 속의 멍은 물에 씻기지 않는 문신처럼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고 안악내 한 명이 슬며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일 때면 송 씨는
참았던 눈물을 발등 위로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대궐에서 보낸 상궁이 정업원을 찾아와 정의왕후의 비단, 보따리를 내밀며 고집을 꺾으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하지만 송 씨의 눈빛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상궁이 매민 비단 옷을 그대로 흙바닥에 던져버렸지요. 가서 전하라. 내게 이 옷은 수위보다 못하며 너희 주상의 연민은 짐승의 구걸보다 천하다. 낡은 삼배옷을 입고 있어도 송 씨에게선 범접할 수 없는 서슬 퍼런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권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 인간의 자존심에서 나오는 광채였기에 상궁은 뒷걸음질치며 달아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정업원은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해집니다. 송 씨는 작은 기름 등잔 하나를 켜고 낡은 서책을 펴서 지아비와 함께 읽던 구절들을 되새깁니다. 종이 위에 떨어지는 등잔 기름, 냄새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뒤섞인 방 안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어 남편을 위한 축문을 씁니다.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마다 등불 속에서 일렁이는 남편의 앳된 얼굴을 향해 날이 오늘은 달이 밝사옵니다라고 말을 건넵니다. 대답 없는 어둠 속에서 송 씨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림자가 벽면에 길게 늘어지는 것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겨울이 오면 자주골의 고통은 배가 되었습니다. 계곡물이 얼어붙어 염색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송 씨는 산을 헤매며 땔감을 구했지요. 얼어붙은 땅은 호미질 한 번에도 비명을 지르고 그녀의 발등은 동상으로 인해 검붉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대궐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몰래 던져주는 마른 고구마 몇 알이 그녀의 유일한 식량이었으나 그녀는 그 고구마를 화로에 구워 먹으며 따스한 온돌방과 산해진미가 가득했던 옛 궁궐의 영광을 오히려 비웃곤 했습니다. 세조가 승하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에도 정업원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송 씨는 마당에 서서 대궐 쪽 하늘을 바라보며 원수가 죽었다는 사실의 통쾌함보다는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가해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지아비는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 그녀는 소리 없이 입을 열어 업보라는 것이 참으로 가볍구나라고 읊조리며 다시 빗자루를 들어 마당에 낙엽을 쓸었습니다. 원한조차 무의미해진 세월의 무게가 빗자루 끝에 얹혀 고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왕위가 예종을 거쳐 성종에게 넘어가도 송 씨의 정업원은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했습니다. 도성의 백성들은 이제 그녀를 살아있는 역사라 부르며 공경의 눈길을 보냈습니다. 한때 자신을 감시하던 병사들도 이제는 노년의 송 씨를 위해 몰래 땔감을 가져다 두기도 했습니다. 송 씨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면서도 결코 대궐의 사람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성격을 넘어 정의롭지 못한 권력에 대항하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곁에는 염색 일을 돕는 몇몇 나이 든 상궁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송 씨와 함께 늙어가며 그녀의 고통을 나누어 가졌지요. 송 씨는 그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미안함을 표하곤 했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가 평생 고생이 많구나. 상궁들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부인을 모시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자랑이옵니다. 정업원의 낡은 마당에서 피어나는 연기는 그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우애를 상징하는 구름처럼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송 씨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필사를 시작합니다. 이번에 쓰는 글자는 남편의 이름이 아니라 그동안 억울하게 죽어간 수많은 이들의 넋을 기리는 축문입니다. 그녀의 슬픔은 이제 개인의 것을 넘어 동시대의 아픔을 보듬는 거대한 바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랏빛으로 물든 그녀의 손끝에서 조선의 가장 슬픈 문장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이제 삶의 방식이 되었고 고통은 그녀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정어본의 낡은 기와 사이로 무심한 세월이 수십 번이나 더 칠해진 노년의 시간이지요. 18배 가녀린 왕비였던 송씨는 이제 숭인동 골짜기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살갗은 마른 대나무 껍질처럼 까칠해졌고 고왔던 문매는 지아비를 향한 기다림에 짓물러져 이제는 사물조차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동망봉에 오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무릎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며 어긋나는 통증이 전신을 타고 올라와도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언덕을 오릅니다. 그 걸음은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주를 붙잡고 있는 마지막 의지의 증명이자 저 멀리 영월 땅에 홀로 계실 지아비에게 보내는 눈물겨운 안부 인사인 셈이지요. 사료인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의 기록을 더듬어 보면 조정에서는 끊임없이 그녀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은 왕들은 가문의 멸문지화를 당하고 홀로 남겨진 그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노비와 가옥을 내리고 쌀과 옷감을 대궐의 명으로 보내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송씨는 그럴 때마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모든 호의를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인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녹봉을 어찌 받겠는가? 나는 여기서 이리 굶어 죽는 것이 가장 편안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낮았으나 그 속에 담긴 서슬퍼런 기계는 감히 대궐의 사신들이 얼굴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쌀알은 지아비의 피로 씻은 모래알과 같았고 그 비단은 남편의 목을 조른 밧줄보다 더 끔찍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어본의 겨울밤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에서 스며드는 칼바람은 얇은 무명이불을 뚫고 노파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었지요. 기름 등잔 하나 켤 돈이 없어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과거의 환영들이 벽면에 일렁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경복궁의 화려한 연회 소리, 단종이 수줍게 건네던 꽃송이의 향기, 그리고 영도교 위에서 찢어지던 비명소리까지 송씨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잊히는 것이었고 추위보다 더 시린 것은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야윈 팔을 스스로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나리, 제가 아직 여기 있나이다. 부디 저를 잊지 마소서. 그 애끓는 고백은 정어본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동망봉 할머니라 부르며 하나의 전설처럼 여겼습니다. 안악들은 시장에서 팔다 남은 나뭇가지나 식은 주먹밥을 정어본 담벼락 아래 몰래 두고 가곤 했지요. 송씨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인지 알면서도 짐짓 모른 척하며 그 온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가 자주골 물에 물들인 보랏빛 천들은 이제 시장에서 왕비의 새끼라 불리며 은밀하게 거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라색 천을 몸에 지니면 절개를 지킬 수 있고 복을 받는다고 믿었지요. 송씨는 자신의 슬픔이 타인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의 묘한 허탈감을 느끼면서도 오늘도 굽은 허리를 펴며 무거운 염색 솥에 불을 지핍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찌를 때마다 그녀는 그것을 핑계 삼아 참았던 눈물을 마음껏 쏟아내곤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녀의 곁을 지키던 상궁들과 몸종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정어본에는 오직 그녀의 거친 숨소리와 낡은 풍경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필사해온 법화경과 여러 경전들을 손으로 쓸어보며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합니다. 붓을 쥐기 힘들 정도로 손가락이 굳어버렸을 때는 물을 찍어 방바닥에 글씨를 쓰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인생은 아침 이슬 같고 꿈속의 환상과 같으니 그녀는 불교의 가르침을 빌려 자신의 기구한 팔자를 이해하려 애썼지만 동쪽 하늘만 바라보면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80년을 넘게 산 세월 중 지아비와 함께한 시간은 단 몇 년뿐이었는데 그 짧은 기억이 60년이 넘는 긴 고독을 견디게 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가혹하고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료에 기록된 그녀의 말년은 지독할 정도로 단조로웠습니다. 일과라고는 아침에 동망봉에 오르는 것, 낮에 염색 일을 돕는 것, 밤에 기도를 올리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조선에서 가장 강한 여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조가 죽고 예종이 승하하고 성종과 연산군을 진화 중종에 대해 이르기까지 무려 7명의 왕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지요. 그녀는 대궐의 소식을 전해 들을 때마다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천하를 얻으려 그리 피를 흘리더니 결국 흙 한 줌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녀의 정업원은 권력의 부침에서 비켜난 유일한 성역이었고 그녀의 낡은 저고리는 그 어떤 비단 도포보다 고귀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종이 보낸 사신이 정업원을 방문했습니다. 임금이 노산군 부인의 처지를 보살펴 집을 새로 지어주고 정식으로 예우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함이었지요. 하지만 송 씨는 자신의 얼굴조차 보지 않은 채 문틈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거늘 산 사람의 예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죽어 지아비 곁에 갈 때까지 이대로 두는 것이 나를 돕는 길이다. 사신은 그녀의 기세에 압도되어 가져온 선물을 그대로 들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 씨는 자신이 떠난 자리를 빗자루로 쓸어내며 자신이 평생 지켜온 것은 왕비라는 자리가 아니라 단종의 아내라는 단 하나의 이름이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나이 82, 기력이 다해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정업원의 낡은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단종의 마지막 목소리를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부인, 부디 평안하시오.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 때마다 그녀는 앙상한 손을 허공에 뻗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밤 공기와 먼지뿐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자주골 물에 씻겨 내려가는 보라색 물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진하고 선명했으나 세월의 물살에 씻기고 씻겨 이제는 형체조차 흐릿해진 슬픔의 흔적 말입니다. 정순왕후는 죽음을 앞두고 평소 아끼던 작은 염색 가위와 해진 수건을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웃 안악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요. 고마웠네. 자네들 덕분에 이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었어. 평소엔 서슬퍼렇던 노파의 눈에서 처음으로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안악들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비의 마지막이 이토록 초라하면서도 장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망봉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린 뒤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종 16년 6월 4일 조선 역사상 가장 고독했던 왕비 정순왕후 송 씨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82이었습니다. 사료는 그녀의 죽음을 짧게 기록하고 있으나 숭인동 백성들의 슬픔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던 그녀를 위해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그녀가 평생 물들였던 보라색 천으로 수의를 지어 올렸습니다. 대궐에서는 왕후가 아닌 노산군 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르려 했지만 백성들은 그녀의 관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엎드려 우리들의 왕비님이라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권력은 그녀를 버렸으나 백성들은 그녀를 가슴 속에 영원히 복위시킨 셈이지요. 그녀는 죽어서도 곧장 남편의 곁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단종의 묘는 강원도 영월에, 그녀의 묘인 올릉은
경기도 남양주에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매일 밤 동망봉 위로 떠오르는 달빛이 영월의 사릉까지 닿아 두 사람의 영혼을 이어줄 것이라고요.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절조는 훗날 선비들의 귀감이 되었고, 그녀의 삶은 조선 여성들이 가져야 할 강인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비로소 육신의 감옥을 벗어난 그녀는 이제 그토록 그리워하던 17의 소년 왕을 만나기 위해 긴 은하수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 그녀의 생애는 우리에게 진정한 존엄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그녀의 삶은 60년이 넘는 고통의 연속이었으나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자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보랏빛 그리움은 이제 우리 역사의 갈피마다 향기로운 연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82년의 기나긴 기다림 끝에 그녀가 얻은 것은 왕비라는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동망봉에 서서 동쪽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한 바람은 아마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견뎌낸 한 여인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송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정업원의 낡은 기둥만이 그녀의 흔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성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주골 계곡을 지나며 여기 한 왕비가 살았다네라고 수군거렸지만 대궐의 기록에서 그녀의 이름은 서서히 지워져 갔습니다. 인종, 명종, 선조의 시대가 이어지며 임진왜란의 참화가 도성을 휩쓸 때도 정순왕후의 묘소인 올릉은 그저 이름 없는 안악의 무덤처럼 방치되었습니다. 역사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지워진다고 해서 그 기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녀가 물들인 보랏빛 옷감들은 백성들의 해진 옷 사이로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전설이 되어 대대손손 구전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숙종의 치세에 이르기까지 조선은 오랜 시간 동안 단종과 정순왕후의 비극을 쉬쉬하며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영월 강물에 던져진 어린 왕과 동망봉에서 통곡하던 왕비의 넋이 늘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숙종대에 이르러 왕실의 정통성을 세우는 논의가 활발해지자 마침내 200년 동안 금기시되었던 그 이름들이 조정의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임금과 그를 지킨 왕후를 복위시켜야 합니다. 선비들의 상소가 빗발치고 숙종 또한 그들의 기구한 운명의 깊은 연민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숙종은 몸소 정순왕후의 행적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신하들이 정업원 인근의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채록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대서사시였습니다. 82살까지 홀로 지내며 세조의 도움을 거절하고 염색일로 생계를 꾸린 왕비. 사신이 왔을 때 문틈으로 일갈하던 그 서슬퍼런 위엄. 숙종은 기록을 읽으며 탄식했습니다. 조선에 이런 여인이 있었단 말이냐. 어찌 200년 동안 이분을 부인이라 부르며 욕되게 하였는가. 임금의 분노는 곧 역사적 결단으로 이어졌고 잊혔던 송 씨의 이름은 다시금 황금빛 찬란한 왕후의 이름으로 빛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료인 숙종실록에 기록된 복위 과정은 엄숙하고도 성대했습니다. 숙종은 직접 충문을 짓고 단종을 노산군에서 왕으로, 송 씨를 부인해서 왕으로 추존했습니다. 단정한 덕을 지키고 도리를 따랐다는 의미에서 정순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을 때 숭인동 산비탈에는 때 아닌 보랏빛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다고 전해집니다. 백성들은 길가에 엎드려 이제야 우리 왕비님이 이름을 찾으셨다 여 제1처럼 기뻐했습니다. 200년의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정의의 태양이 그녀의 무덤 위를 비추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름만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그녀의 묘소를 올릉으로 정식 추봉하고 격식에 맞는 성물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비록 몸은 영월의 사릉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 두 분은 당당히 조선의 임금과 왕으로서
사직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순왕후의 영정을 그리던 화공은 그녀의 생전 모습을 알 길이 없어 고심하다가 자주골 안악들의 증언을 토대로 온화하면서도 서늘한 기품을 지닌 여인의 모습을 완성했습니다. 그 영정 속 송씨의 눈은 마치 200년을 기다려온 듯 깊고도 맑았습니다. 보기가 이루어지자 정순왕후가 기거하던 정업원 터에는 그녀의 절개를 기리는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정업원국이라 새겨진 그 비석은 영조대에 이르러 임금이 친히 글을 써주며 더욱 권위를 갖게 되었지요. 임금들은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마다 이곳에 들러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 여인의 고집이 한 나라의 법도보다 높을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였으니까요. 송씨는 죽어서 비로소 조선의 모든 왕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자 어머니가 된 셈입니다. 정순왕후의 이야기는 이제 궁궐을 넘어 민간, 설화로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그녀가 염색하던 계곡물은 신비로운 힘을 지녀 그 물로 씻으면 마음의 한이 풀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또한 동망봉에는 매년 기일마다 보랏빛 꽃이 핀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지요. 이러한 설화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두당한 권력에 희생된 이들을 향한 백성들의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송씨는 더 이상 고독한 노파가 아니라 억울한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신령스러운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숙종 이후의 임금들도 정순왕후의 제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정조는 그녀의 삶을 기록한 문집을 정리하게 하며 그녀가 남긴 필사본 경전들을 왕실의 보물로 간직하게 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정순왕후의 절개는 100년의 풍파에도 변치 않는 소나무와 같다. 그대들은 이분을 본받아 나라에 충성하라. 멸문지화를 당했던 한 가문의 딸이 이제는 한 나라의 도덕적 기둥이 되어 관리들을 꾸짖는 거울이 된 것입니다. 남양주의 올릉 주변은 이제 울창한 숲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릉과 올릉을 가리켜 슬픈 천년의 약속이라 불렀습니다. 비록 두 묘소는 수백 리길로 떨어져 있지만 풍수지리상 서로를 간절히 바라보는 형국이라 하였지요. 매년 제사 때마다 영월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남양주의 숲을 흔들 때면 사람들은 상왕 전하께서 왕후를 만나러 오셨다 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년이라는 물리적 시간도 수백 리라는 지리적 거리도 두 사람의 영혼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포기된 정순왕후의 소식은 저승에 있는 단종에게도 닿았을까요? 사람들은 단종의 묘가 있는 영월 청령포 근처의 소나무들이 모두 한 방향, 즉 서울의 정순왕후가 계신 쪽으로 굽어 자란다고 말합니다. 이를 정순송이라 부르며 죽어서도 부인을 잊지 못하는 어린 왕의 일편단심이라 믿었지요. 자연조차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과 끈질긴 기다림을 증명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순왕후 송씨의 복위는 단순한 명예 회복을 넘어 조선이라는 사회가 가진 정의의 기준을 바로잡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이라도 한 여인의 진실된 사랑과 절개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200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증명해냈습니다. 그녀가 정업원에서 보낸 64년의 고독은 이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녀의 사후 세상은 뒤늦게 요동쳤고 사료는 백성들이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숙종 24년에 마침내 단종이 복위되고 그녀 또한 정순왕후라는 이름을 되찾았을 때 역사는 비로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영월의 사릉과 남양주의 올릉은 비록 떨어져 있으나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넋은 이미 자주골 계곡물이 영도교 아래로 흘러 한강에서 만나듯 그렇게 하나로 합쳐졌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창신동 언덕에는 여전히 동망봉이라는 이름이 마마 한 여인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순왕후 송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맺힌 여인의 전설이 아니라 두당한 권력에 맞서 침묵으로 한거한 거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물들였던 보랏빛 천들은
이제 역사의 갈피 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권력보다 강한 사랑의 가치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품격을 지켰던 여인. 64년을 오직 한 사람만을 향해 서 있었던 그 강인한 그림자를 말입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끝났으나 그 보랏빛 여운은 영원히 이 땅의 노을 속에 남아 흐를 것입니다.